안녕하세요. 광주 네이밍과 함께하는 창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 함께 배워요. 내일을 기대하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년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저희가 아주 상세하고 현실적인 리포트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2026년 창업 실패 방지 전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어보는 순간 좀 암울한 데이터가 쏟아져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에서 실패의 공통된 패턴을 명확히 읽어내고 당신이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를 함께 그리는 겁니다. 2026년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가 시작부터 딱 못 바꿔게는 핵심이 있습니다. 2026년은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구조, 기술의 역할, 소비자의 심리까지 모든 판이 바뀌는 복합 구조적 전환기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성공에는 운이 따를 수 있지만 실패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히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구조, 이걸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구조라. 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럼 그 구조를 위협하는 외부 환경, 리포트에서 말하는 실패의 중력부터 살펴보죠. 창업 실패의 절반 이상이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거시 환경 변화를 못 읽어서 생긴다고 하니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인구 통계학적 절벽인데 예시로 든 광주광역시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냥 지방 소도시 이야기 이렇게 넘길 게 아닌 것 같아서 더 무섭고요. 맞습니다. 이건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5년 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광주는 2050년이면 인구가 120만 명대로 주저앉고 진짜 문제는 경제의 허리인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비율요. 네네. 이게 2052년에는 52.5%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이게 창업자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칼날로 다가옵니다. 첫째, 구인난의 일상화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한 명 구하는 게 대기업 공채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특히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F&B나 서비스업은 사업 모델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못 구하는 것도 큰일인데 사실 돈을 써줄 핵심 소비층이 사라지는 건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닐까요? 자료를 보니까 광주에서만 20, 30대 청년층이 매년 수천 명씩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트렌드를 만들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그냥 도시를 떠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입니다. 2052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8%에 달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실버 세대가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렇죠. 요즘 어르신들은 다르죠. 네, 경제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잡지 못하면 처음부터 고객의 30%를 포기하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젊은 층에만 맞춰진 작은 글씨의 메뉴판이나 복잡한 키오스크를 고집하고 있죠. 이건 사실상 저희 가게는 어르신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붙인 것과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이나 소비자의 심리 변화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표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치 형사처럼 그 가격의 뒷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원재료, 인건비, 심지어 가게 월세까지 역산해서 따져 묻는 시대입니다. 저도 최근에 동네 빵집에서 크루아상 하나에 5,000원인 걸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속으로 아니 이 밀가루가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죠. 결국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프랑스산 AOP 인증 버터를 쓰고 18시간 저온 숙성을 하는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아하. 리포트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금빵 하나가 왜 4,000원인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그걸 폭리로 간주하고 두 번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인지 어설프게 유행만 따라하는 미투 창업이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경고도 있네요. 탕후루 유행한다고 너도 나도 탕후루 가게 차리는 그런 식이요. 네, 소비자들이 이제 진짜
근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알리나 테모에서 쏟아지는 초저가 제품들 속에서 길을 잃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의 철학이 담긴 진짜 브랜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시 환경의 마지막 퍼즐은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바로 2026년 최저임금 13,220원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게 그냥 시급 10,000원 시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숫자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급 10,000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휴수당 붙죠. 4대 보험 사업주가 내줘야 하죠.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 하고. 이걸 다 더하면 직원 한 명 쓰는데 월 240만 원 이상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와, 결국 이 숫자가 말하는 건 2026년부터 사장님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사장님을 대신할 로봇과 함께 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성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재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느껴지네요. 인구, 심리, 비용 구조까지 모든 게 바뀌는군요. 그럼 이 파도가 각 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덮치는지 리포트가 분석한 5대 업종별 실패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음식점입니다. 배달의 배신이라는 소제목이 아주 강렬하네요. 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배달 수수료 구조 때문에 배달 매출 비중이 한 50%를 넘는 식당은요, 플랫폼의 정책 변경 한 번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노브랜드 버거 같은 초저가와 파인다이닝 같은 초고가로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어중간한 가게들이요? 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맛을 내는 어중간한 포지션의 가게들이 설자를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인 가구가 핵심 소비층으로 떠올랐는데도 여전히 4인용 테이블만 고집하는 공간 비효율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리포트는 KHEART라는 흥미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술, 즉 테크가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 진정성 같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 본질이요? 네, 레시피는 베낄 수 있어도 사장님의 따뜻한 눈빛과 접객 태도는 누구도 베낄 수 없으니까요. 동시에 서울의 1인 고깃집처럼 공간을 철저히 1인 고객에 맞춰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창업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최적화입니다. 온라인 간판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길을 걷다 우연히 가게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온 상위 3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죠. 당신 가게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온라인 간판이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 간판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그걸 실행할 구체적인 기술까지 연결되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그럼 다음 업종인 도소매업으로 넘어가 보죠. 쿠팡, 알리, 테무 같은 온라인 공룡들 때문에 오프라인 소매업은 2026년에 가장 위험한 업종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가격 경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됐고요. 맞습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물건을 만져보고 구매는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해서 하니까요. 이걸 쇼루밍이라고 하죠. 아, 쇼루밍. 여기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취향 큐레이션입니다. 모든 걸 다 파는 잡화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독특한 수동커피 그라인더 전문점처럼 아주 날카로운 취향을 파고들어서 주인의 안목 자체를 파는 겁니다. 그런 독특한 물건들은 어디서 구해와야 하죠?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필수 기술, 디지털 무역 및 소싱 역량이 필요해집니다. 내수 시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남들이 찾지 못하는 보석 같은 아이템을 직접 소싱해 오거나 역으로 아마존이나 쇼피를 통해 내 안목으로 고른 제품을 해외에 팔 수 있는 역량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해외 직구는 소비자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다른 업종들은 주로 시장이나 기술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유독 숙박업 리스크에서는 규제가 첫 손에 꼽힌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게 왜 다른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분석하는 걸까요? 단순 벌금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포트는 미신고 에어비앤비 영업 같은 불법 숙박업이 신고 포상금 제도와 맞물리면서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아, 신고 포상금? 네. 경쟁업체나 불만 있는 손님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인허가가 생존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숙소가 목적지가 된다고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촌캉스나 숙소마당에서 즐기는 불멍처럼 숙소 자체를 하나의 경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숙박업이 아니라 경영 플랫폼업으로 비즈니스의 정의를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정의를 바꾼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인 서비스업,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세탁소 같은 곳들은 AI의 습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AI가 머리를 잘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 예약이나 고객 관리는 이미 AI 챗봇이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해냅니다. 원장님, 다음 주 화요일 2시 예약 가능한가요? 같은 전화 응대를 하느라 정작 눈앞의 고객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여기서 살아남는 법은 역설적으로 AI가 절대 할 수 없는 휴먼 터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휴먼 터치. 네,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자녀의 안부를 물으며 정서적 유대를 쌓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반복적인 고객 관리는 AI CRM, 즉 고객관계 관리 툴에 맡겨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기술과 인간다움의 현명한 결합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필수 기술인 AI 리터러시군요. 맞습니다. 챗 GPT로 고객 감사 문자를 쓰고 미드저니로 가게 로고를 만드는 능력. 이제 AI는 당신의 1M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인간 다음의 결합이라는 그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AI가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선생님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의 실패 요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이들이 없다. 리포트에 따르면 교육의 메카인 대치동 학원가마저 수백 곳이 문을 닫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서의 해결책은 타겟의 확장입니다. 줄어드는 학생 대신 성인이나 시니어 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성인 문해력 전문, 시니어를 위한 AI 코딩 전문처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 지식 전달, 즉 티칭은 이제 AI 튜터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뭘 하죠? 인간 강사는 학생의 동기부여와 멘탈 케어, 즉 코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AI는 지식을 가르치고 사람은 지혜와 용기를 주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업종별 전략과 그걸 뒷받침할 기술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장 돈 문제, 세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포트가 아주 실용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더군요. 네,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들이죠. 첫째는 세금과 노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바뀌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서 100%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 하나로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거든요. 네네. 둘째는 자금 조달입니다. 무턱대고 고금리 은행 대출부터 알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정책 자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부족해도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간 이자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대비하는 출구 전략도 미리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고 하네요.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제도 말이죠.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에 대한 시각도 만정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의 더현대 같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내 가게가 그 덕을 보는 낙수 효과를 누릴지 아니면 손님을 다 뺏기는 빨대 효과의 희생양이 될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결과가 극과 극이겠네요. 네. 리포트에 따르면 어중간한 의류 소매점은 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특색 있는 맛집이나 체험형 카페는 오히려 쇼핑몰 덕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2020년 창업 실패 방지 전략 리포트는 어쩌면 비관적인 데이터의 연속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비용은 오르고 우리의 경쟁자는 옆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AI와 글로벌 플랫폼이니까요. 하지만 이 리포트의 진짜 결론은 창업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결론은 과거의 성공 공식대로 창업하면 100% 망한다는 것입니다.
리포트는 2026년을 다윈의 적자 생존이 아닌 현자 생존, 즉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수많은 실패의 오답 노트를 피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오히려 어설픈 경쟁자들이 쓰러져 나간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엄청난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창업을 준비하는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사업에서 AI가 대체할 수도, 거대 라분이 베껴올 수도, 시장 트렌드가 바꿀 수도 없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진정성을 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실패 방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미래를 만들